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오락가락하던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에 1,2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985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 불안과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변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그룹이 월가의 월마트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소기업 97곳이 줄줄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희성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상장과 함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 가시화되겠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희성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 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돌아나 무려 107억 원을 대출해준 한 수협지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4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할 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번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두 번째 이슈로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한때 원룸 임대 사업이 시장에 큰 붐을 이루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할 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도 지수가 변경되는 등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재료들을 보면 홈디포의 영향력이 컸는데요. 미국 최대 가정용 건축자재 업체죠. 홈디포의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홈디포의 호재로 많은 S&P 500 상장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 뉴욕 증시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은 그래도 비교적 꾸준히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 막판에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0.4% 떨어지면서 1374.53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0.7%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 밀리면서 2883.89, 그리고 다우 지수는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1275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가보겠습니다. 주요 증시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스페인의 구제 조치 신청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소가 유럽 주요 증시에 힘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33%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56% 오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3,4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 켜면서 7,16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시아 지역의 호재성 재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지선인 2050선이 붕괴됐습니다. 2000선도 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로 7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0.18% 소폭 밀리면서 8,661.05,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1.51% 급락하면서 2047.89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나 1% 넘게 빠지면서 21,188.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원 올라서 1,089.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음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홈디포의 강력한 분기 실적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가할 재정 절벽 우려에 사로잡힌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뉴욕 금 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의 확실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장중 내내 시소 장세를 보인 뒤 소폭 하락했습니다. 1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6.1달러, 0.4% 낮아진 1,72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달러화가 독일 경제지표 약화로 유로화에 상승했으나 독일이 그리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로 유로화에 반락하는 등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금가격 등락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금가격은 달러화의 대유로화 움직임에 의해 결정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자들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가능성 등으로 금가격이 강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이유와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구제 패키지가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막판 상승 반전의 주된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스페인이 곧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런던의 한 트레이더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 금융 요청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추측이 가지를 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의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유로존 회원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국제 채권단의 이행 조건인 긴축 강화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구제 요청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 10월에 1,2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985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주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한 예상치 1,130억 달러를 웃도는 것입니다. 시장 불안과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변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그룹이 월가의 월마트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낮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97곳이 줄줄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모두 97개사. 채권은행들로부터 500억 원 이하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평가 대상입니다. 채권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상화를 모색하는 워크아웃 대상은 45개사. 사실상 퇴출의 길을 걷는 법정관리 대상은 52개사입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오히려 돈줄을 죄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 2010년 121개사에서 2011년 77개사로 크게 줄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다시 97개사로 26%나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개사로 45%를 차지했고 건설, 부동산업이 26개사, 도소매업이 11개사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건설 부동산 업종의 경우 26개사로 지난해보다 무려 86%나 급증했습니다. 또 운송업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없었지만 올해는 6개사가 선정되는 등
취약업종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기업 선정으로 은행들은 모두 4천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LG그룹의 반개 회사인 희성그룹이 유가진가시장 상장 추진에 나서면서 LG그룹의 후계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본능 희성그룹의 아들인 구강모 LG전자 차장의 그룹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재계서열 4위 LG그룹의 후계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본모 LG그룹 회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 가시화되겠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후계 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LG는 장자 승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구 회장에게 아들이 없어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그룹 차장을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재계에서는 희성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상장과 함께 구본능 회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은 구본무 회장이 10.91%를 갖고 있으며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7.72%, 구본능 회장 5.13%, 구광모 차장은 4.7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본능 회장과 구광모 차장의 지분을 합칠 경우 구본무 회장의 보유 지분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LG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구본능 회장이 희성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LG계열사의 지분을 확대해 구 차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성전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LG계열사 물량이기 때문에 LG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희성전자 윤종욱 기조실 부장은 기존 사업 분야를 대체할 신사업 분야를 찾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상장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희성전자가 불안한 실적과 세계 경기 침체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구 차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시점을 대비한 포석 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신용불량자에게 놀아나 무려 107억 원을 대출해준 한 수협 지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임모 씨가 광주 모 수협 지점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임 씨는 자신을 인테리어 업자로 소개하며 장모와 친인척 명의를 빌려 1, 2억 원씩 대출해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갑니다. 수협 직원들에게 환심을 산 임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대출 규모를 늘려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임 씨가 대출받은 돈은 75회에 걸쳐 무려 107억 원. 자기 지점장 입장에서는 더 대출을 더 많이 해서 지점을 더 활성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 과정에서 감사도 있었지만 이미 장부를 조작해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임 씨는 수협의 대출 금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되자 사례금을 주고 노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렸습니다. 또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담보물 평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임 씨와 수협 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출자한 이 100억이라는 상당의 돈이 전부 이번에 실효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수협의 한심한 불법 대출까지 금융기관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시청자분이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는데요. 시청자분 전화 먼저 연결하고 그다음에 집중 관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예, 선생님, 저는 엠머니 방송을 자주 보고, 예, 선생님. 예, 박희준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예. 아주 힘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예,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고요. 예. 저희들이 한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예.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매일 바로 나오면 이제 선생님 방송 켜놓고 예. 이제 아침 방송을 선생님 걸 보는데 예.
요즘 검찰과 경찰이 예. 너무 아기 다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밥그릇 싸움 한것 너무 같아서 심하죠. 예. 예, 또 수협도 그렇고 수협 비리도 그렇고 예. 신문을 보면 온통 화가 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고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검사가 되신 분들이 그렇게 월급도 부족해서 그 뇌물을 먹고 그거 가지고 경찰과 경찰이 서로 싸우면서 수사권을 갖고 이런데 나라에는 예.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있고 예. 그 위에 또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환하게 계속 국민들 짜증나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예. 도둑질해서 그 돈 먹은 검사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서민들이 볼 때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예. 썩은 내가 진동이 온 나라 구석구석이 금융계고 법조인이고 의료계고 나라 어느 전체 한 곳도 그 어디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제 생각은 예.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이 옛날 그 고건 전 총리님처럼 예. 정말 털어도 하나도 먼지가 안 나고 나라에 전부 다 애국을 하고 공무원이 됐으면 국가에서 좀 돈 받고 다 누리잖아요, 혜택을.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고건 전 총리님한테 시켜서 전부 소양교육을 좀 시키고 옛날 그 정성 황희 선생님 황희 정승 예. 어록을 좀 잊고 이렇게 예. 해서 우리나라가 좀 공무원들과 경찰이 바로서야 국민이 좀 행복하고 믿고 예. 이 추운데 세금 내고 살 수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세금 내는 돈을 가지고 어느 의사가 됐든 종교가 됐든 어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종교가 됐든 안 썩은 곳이 없어요. 단 안 썩은 것은 우리 앵커님 박희준 사장님 한 번 안 썩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너무 이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송을 보면 예. 방송도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아침에 이렇게 서민들이 춥고 이렇게 날씨 짜증나고 영업 안 되고 그러는데 나라가 좀 위기의 질서가 대통령은 무엇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은 뭘 하고 국회는 뭘 하고 이런 분들이 아기 다툼을 하게 이렇게 놔두냐 이거예요. 바로 정리를 해서 예. 나라가 창피하고 정말 창피해요. 이게 저는 정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 요즘 신문 보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 많으실 것 같고요. 짜증납니다. 우리가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경찰, 검찰이 또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오늘 아침 또 뉴스를 보니까 조금 전에 봤는데 수협에서 신용불량자한테 107억을 갖다가 신용대출을 저도 지금 해주고요. 수협에서 대출을 지금 한 10년 동안 한 2억을 받아서 수협에서 쓰고 예. 금융계통에서는 자꾸 금융감독에서는 금리가 낮아졌다 하는데 지금도 한 100만 원을 매일 자동이체해서 뚝뚝 삐내고 플러스 AAA 최고 신용 등급이고 그런 우리한테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요 지금. 그런데 그 수협에서는 그런 서민들 예금해놓고 이자 뜯어다가 저끼리 도둑질을 해먹고 이런 나라가 썩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요.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한번 이 나라를 정말 다시 한번 혁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고 잘못된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통사를 시켜버리든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아예 그냥 쓰레기로 처리해야 돼요. 예, 선생님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아마 지금 하신 모든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긁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방송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요.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딱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에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근대로서 제가 봐서는 존경한 고건 전 총리님 같은 분들을 모델로 한승원 변호사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델로 해야 되고 조선시대는 정승 황희 집을 꼭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공직자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꼭 교육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요. 그러면 공직자 비리나 이쪽 부분에 저희가 한번 이슈를 잡아서요.
예, 한번 좀 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방송 언제- 마치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저를 언제 참 선생님 내가 좋아하니까 예, 개별적으로 한번 뵀으면 좋아요. 제가 방송 예. 마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전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업 잘하시고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조금 전에 시청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요. 많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롯데쇼핑입니다.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롯데쇼핑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롯데쇼핑은 그 다양한 유통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죠. 그리고 롯데홈쇼핑, 그 가정양판 쪽에서는 이제 하이마트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소매 채널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 경기가 굉장히 침체였고요. 마케팅 비용 증가라든지 또 영업 규제의 영향 등으로 외형이 성장했음에도 수익성이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4분기는 이제 백화점 사업 성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내내 리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9% 정도 총 면적 증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마트 5개 그리고 해외 쪽으로 6개가 신규 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하이마트 인수였죠. 외형과 수익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쇼핑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0월 들어서는 거의 횡보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관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이제 매수를 해주는 상반된 포지션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3일간은 기관은 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또 매도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방한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소식으로 2.25% 오른 34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롯데쇼핑 좀 어떻게 움직일는지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를 어떤 좀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봐 주시죠. 아무래도 단기 수익률에 좀 민감한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2013년에서 14년까지 백화점 3사 가운데 롯데백화점만이 신규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롯데카드를 보유한 롯데쇼핑이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타사보다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마트와의 시너지를 고려한다면은 목표가 40만 원을 보시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요. 롯데쇼핑 집중 관찰 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후보들이 미리미리 좀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계층의 소득자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그 공약이 실천이 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늘고 어느 정도 줄고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 대선 치르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데 한국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분석할 것은 제대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대선 후보 가운데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박근혜 후보 대선 경제 관련 대선 정책들 한번 공약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문재인 후보. 문재인 네, 후보, 죄송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매일경제신문 오늘 보면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양산업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섬유, 신발, 가발, 사실 옛날에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효자 수출 종목이었는데
한동안 좀 쇠퇴가 됐다가요. 네. 최근에 다시 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사양 산업은 뭡니까 그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실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그 각광받는 산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섬유라든가 화학 이쪽에서 다시 사양 산업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재밌는 게 참 그러한 그 뭐 신발, 의류, 가발, 안경 이런 사양 산업들이 네. IT라든가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네. 사실은 좀 밀려났었는데 네. 그러한 기술들과 지금 접목이 되어갖고 또 다른 어떤 좋은 성장기를 맞고 있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네, 뭐 같습니다.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보면 듀퐁 같은 회사가 예. 하나 예가 되겠는데요. 듀퐁이 100년 이상 그 케미칼 전문 회사이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커모디티 케미칼, 그 일반적인 케미칼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 관련된 케미칼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사양 산업의 케미칼에서 더 이상 아니죠. 이제 국내 기업들도 아마 듀퐁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듀퐁 사례를 좀 우리가 잘 학습을 해서 네. 성공 사례를 학습을 해서 사양 산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대선 공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이제 박근혜 후보 우리가 경제 관련된 공약들을 좀 다뤘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문 후보의 공약 네. 좀 다루고자 하는데 사실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중소기업 관련되는 공약을 문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 예. 그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모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고 예, 좀 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문재인 후보의 경제 모델을 보면은 이제 키워드로 성장, 일자리, 복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글자는 다 갖다 붙였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키워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민주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럼 경제 민주화가 무엇이냐 하는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정의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재벌 개혁, 노사 관계 개혁, 그리고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비단 문재인 후보 이외에 다른 두 후보도 지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가장 좀 이제 그 좀 강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재벌 개혁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펴보죠. 예. 들여다보면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예. 내부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재벌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든가 출자 총액 제한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예.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그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 출자 금지 같은 것만 봐도 박 후보나 안 후보는 이제 신규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문 후보는 기존 분도 3년 내 해소를 하겠다. 보다 이제 강경한 입장을 좀 취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환 출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던 사실인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순환 출자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완화시키거나 또 바꾼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논의에 대한 그 핵심은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하고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 또 예. 국가가 계속 그 안정적인 성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으로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홍병각 고문과 얘기를 나눴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실 과거에 우리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할 때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순환 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뭐 관련되는 비용도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것으로 산정돼서 나오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외국의 적대적 M&A에 네. 쉽게 우리 잘 만들어 놓은 글로벌 네. 기업들이 노출될 위험이 네.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좀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예. 우선 경제 환경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럼 현재 대기업 또는 뭐 재벌,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서 한국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중요한 동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체제가 좀 대기업 체제가 많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체제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각 예. 나라마다 좀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체제가 아직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이슈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시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평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문재인 후보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와 대동소이한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모든 논의의 결론점은 이제 일자리를 이제 확대를 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대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이 전체 우리 일자리 한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나고 대기업에서 한 10% 정도 납니다. 그렇으면 대기업에서 많이 개선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샤워 효과로 중소기업은 내려가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축인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문 후보가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 쭉 있는데요. 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추진하겠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자 보호 추진하겠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대 확대하겠다. 원자재 납품과 연동제 추진하겠다. 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전담 부처를 지금 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부처로 승격시키겠다 하는 네.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불공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뭐 대부분 박 후보나 안 후보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네. 이익공유제라든가 중소기업 전담 부처 강화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그렇습니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인데 특히 이익공유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 후보가 좀 더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익공유제 같은 부분은 사실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시장적인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은 사실 어떤 정치인이나 또 어떤 이번 대통령이라도 경제 정책을 통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를 좀 근절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조처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을 사회 경제 큰 틀 속에서 이제 약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가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또는 또 일감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강제해서 일감이 중소기업에 내려가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외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대외 시장의 기회를 지금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정부가 좀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그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사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중소기업이 외국사에다가 특히 매출을 해보려고 하면 견제가 들어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대기업이 오히려 외국에 어느 정도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에서 선호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고 해서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 시장에서의 역할을 또 시장 수요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논의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익공유제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렇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렇습니다. 좀 더 정책의 방향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계속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 속에서 네.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출자 총액의 제한제 부활. 네. 박근혜 후보는 반대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문 후보만이 도입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출자 총액제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 당시였을 겁니다. 아마 1980년대 후반에 있던 제도가 IMF 시기에 없어졌다가 예. 다시 이제 2001년도에 와서 좀 유지가 되다가 2009년도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그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우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없어진 IMF 이후에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외국의 어떤 그 대규모의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우리의 자본과 어떤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기도 네. 한데 조금 더 좀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것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인데 그래서 일자리 관련되는 네네. 문재인 후보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성장 전략은 사람 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경제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예, 사람 경제. 네. 예, 왜 꼭 사람을 앞에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경제죠.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는 임기 내 40만 개를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지역 인재 청년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벤처를 1만 개 양성하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네. 뭐 박근혜 후보는 어제 살펴봤더니 점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네. 했는데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50%까지 임기 내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년 연장. 네. 타 후보가 60세로 얘기한 데 반해서 문 후보는 65세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기업한테 많은 부담이 될 것 네, 같고요. 부담이 그다음에 되는 국가 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건 비단 문 후보만의 입장은 아닌데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보면은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년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의 기회를 그만큼 우리가 노년층으로 새로 배치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를 새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된 정책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어떤 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 예를 들면은 독일식 모델을 좀 원용을 한다든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좀 더 스스로 자생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렇게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은데 경제가 좀 사실 우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좀 성장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공공 부분에 임기 내 40만 개 확대하겠다.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단기성 성과를 내는 그렇습니다. 일들이에요. 네. DB 구축 사업을 하면서 네. 젊은이들을 그냥 DB 입력하는 사업에다가 그냥 인원을 때려놓고 그거를 갖다가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이런 임기 내 40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1만 개 청년 벤처 양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단기적인 효과, 수치에 어떤 초점이 맞추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는 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지.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보면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어떤 네. 긴 준비 기간을 가지고 나온 수치가 아니라
그냥 급하게 급조된 수치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마음에 와닿지는 않은데 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사실 이번 대선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복지인데요.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을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실행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리스꼴 나지 않을까 하는 진짜 걱정이 심히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기초 노령임금 인상을 2배나 한답니다. 어디서 돈 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다. 12세 미만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10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하겠다. 상한제를 100만 원에 두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의 무상 양육 보육을 추진하겠다. 야, 이게 어디서 이런 돈이 다 나는지. 뭐 그 정책이란 것이 항상 돈이 드는 법인데. 좋지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시혜적인 정책 그리고 좀 보호적인 정책,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그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그 언급이 없으면은 사실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꼭 그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전혀 힘들면 없어요 지금 재원이요. 힘들면 최소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란 것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수를 올리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또 하나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이제 세수를 올린 것은 지금 현 세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빚을 지는 것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총론적인 어떤 그 안도 없이 구체적으로 시혜적인 것만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 정책도 상당히 좀 대동소이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복지 정책이요. 어떤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금 대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이제 그 어떤 그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정책 안에 대한 그 비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또 전문가 그룹 또는 미디어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렇게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후유증만 남발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그 좀 더 이제 그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뭐 대기업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외부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키우는 그 방안을 그동안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각자가 어느 정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통한 새로운 경제 외형의 확대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다 퍼즐로 쓰고 나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결국은 이제 지금 사실 그리스 문제를 봐도 결국에는 지나친 어떤 경제 성장률을 앞서는 복지에 대한 투자 증가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 꼴이 나고 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이런 지금 막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남발되고 있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나 저는 애들 키우면서 우리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은 그냥 제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도와줄 거 무상. 제가 지금 애가 굉장히 어립니다. 결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 3살, 1살인데 걔네한테 줄 돈을 갖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오늘도 참 이게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수협, 네. 아침에 보셨어요, 기사를? 수협에서 네. 신용 불량자한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 신용 대출해 줬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있을 수가 네. 있는 일인지 네. 참 어이없는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거 수협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뭐 거래관에서 참 많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갖다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후보가 같이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꼭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뚜렷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기업의 재벌 총수라든가 뭐 이런 쪽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뭐 경제사범 이슈가 됐을 때 너무 이제 그 솜방망이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근데 부분들은 사실 수협 같은 경우하고 또 틀린 경우가 많죠. 대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잘못 배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이제 잘 판단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견해들을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판단과 형량의 이슈가 있는데 그걸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 대기업이 또 하나 뭐 지금 그 아까 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의 지금 그 비난을 자초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뭡니까 그 대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계열로해서 특히 이제 그 오너 그룹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회사에 특별히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큰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법률적인 의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더 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 문재인 후보의 경제 관련된 대선 공약들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2부에요. 이창모 한양대 교수님께서 오늘 요즘에 원룸임대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시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얘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시청자분한테 전화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박 PD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여기 제주에 지금 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조그만한 지금 뭐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고 있는. 네, 오늘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오늘 방송 이렇게 쭉 들어보고 어제도 이렇게 봤는데요. 물론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뭐 이런 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뭐 프로그램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벤처 쪽 관련해서 정책들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지난 정부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많이 좀 저희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 그 벤처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가실 건지 세 분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청년 벤처 1만 개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내일 안 후보의 대선 관련된 경제 정책 공약 살펴보면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여기 하여튼 제주도에서도 좀 잘 보고 있고요. 그런 내일이나 좀 꼭 짚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도 좀 봐야 되겠지만 공약별로 자세한 항목별로 저희가 짚어서 비교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형산업의 화려한 부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4일째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는 18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자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잠실 출발증권에서 함께하면 좋은 정보 아마 많이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김나래 앵커의 날카로운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